안녕하십니까? 상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과목 내용 중에서 국소 배기장치에서 송풍기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송풍기 설계 시 주의사항 가볍게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송풍기의 풍량 조절 방법 실기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더울 때 선풍기 틀잖아요. 선풍기에서 바람의 양을 조절할 때 생각해 보시면 회전수 조절법, 그죠? 날개가 빠르게 회전하면 바람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 회전수 조절법 또는 회전수 변환법은 풍량을 크게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익 조절법인데요. 베인이라는 건 날개를 뜻해요. 그래서 베인 컨트롤법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송풍기 흡입구에 부착한 방사상 블레이드의 각도, 날개 각도를 변경함으로써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댐퍼 부착법 또는 댐퍼 조절법이 되는데요. 배관 내 댐퍼를 설치하여 송풍량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에어컨이 너무 강할 때는요, 이렇게 덮개 같은 걸 열고 닫고 하면서 조절하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댐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풍기의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회전수 조절법, 안내익 조절법, 댐퍼 부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송풍기의 특성 곡선, 성능 곡선, 시스템 요구 곡선, 동작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곡선이 뭔지 볼게요. 송풍기의 종류별 특성을 하나의 선도로 나타낸 거예요. 송풍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별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하나로 나타낸 게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요, 크게 중요치 않아서 넘어갑니다. 스스로 읽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능 곡선입니다. 송풍기에 부하되는 송풍기 정압에 따라, 송풍기의 압력에 따라서 송풍량, 그죠? 바람의 양이 변화하겠죠. 자, 이렇게 바람의 양이 많고 적은 게 송풍기의 성능이겠죠. 그죠? 그래서 성능 곡선은 정압에 따라 송풍량이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곡선이 성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역시나 그죠? 스스로 읽어보고 지나가시고요. 시스템의 요구 곡선이 되겠습니다. 송풍량에 따라서 송풍기 정압이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 곡선은요, 송풍량이 많을 때는 바람의 양이 많으려면 압력도 세야겠죠. 그죠? 바람의 양이 적을 때는 압력도 적어도 되겠죠.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풍량에 따라서 송풍기 전압이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건 요구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점이 무엇인가? 이건 실기에도 나오는데요. 송풍기의 성능 곡선과 시스템 요구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동작점이 되겠습니다. 송풍기의 압력 손실에 따라서 송풍량이 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성능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시스템의 요구 곡선 있다, 그죠? 자, 여기가 바로 보면 성능 곡선이 있고 요구 곡선이 있을 때 여기가 동작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설계나 선정이 양호한 거예요. 성능 곡선과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부분이 동작점이 되어서 설계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성능 곡선과 시스템의 곡선이 여기가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동작점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낮은 거예요. 그죠? 여기가 요구되는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 성능이 떨어졌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선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구되는 거 디자이어드가 요구죠, 그죠? 요구는 여기인데 여기에 동작이가 있죠. 이거는 요구보다는 훨씬 송풍량이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설계했다는 것이고요. 요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동작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요구보다는 송풍량도 많고, 그죠? 요구가 여기에 있는데 뭐는 적어요. 또, 성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설계 시에 과대평가, 높은 송풍기를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보면
요구되는 것보다 그죠? 송풍량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요 부분에서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설계보다는 과대평가했고 높은 송풍기를 선정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설계는 잘못된 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송풍기 정압이 변화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압이 감소되는 원인 보도록 할게요. 압력이 떨어졌다라는 건 송풍기 능력이 낮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죠? 송풍기 능력 저하. 그리고 압력이 떨어졌다는 건 어딘가 압력이 새어나가서 그럴 수 있겠죠. 원래 능력이 작을 수도 있고요. 압력이 새어나가는 거. 송풍기와 덕트 연결 부위가 풀리면 새어나갈 수 있겠죠. 점검 뚜껑의 열림, 이렇게 뚜껑을 열어버리면 또 정압이 새어나가면서 감소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압이 증가되는 원인 보겠습니다. 자, 지나가야 되는데요. 압력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나가려는데 힘든 장애물이 있는 거죠. 공기정화장치에 분진이 퇴적되면 자꾸 이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죠?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먼지가 지나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덕트 계통의 분진 퇴적, 후드와 덕트 연결 부위가 풀림. 후드와 덕트에서 연결 부위가 풀렸을 때는 정압이 증가됩니다. 송풍기와 덕트의 연결 부위가 풀리면 정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후드 댐퍼가 닫혔거나 공기정화장치 분진 취출구가 열렸을 때 먼지가 취출하는 부분이 열렸을 때는 정압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압이 증가하는 원인은 공기정화장치의 분진이 퇴적되거나 덕트의 분진이 퇴적되었을 때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압이 감소되는 건 송풍기 자체의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덕트 연결 부위가 풀리거나 송풍기 점검 뚜껑이 열렸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송풍기를 선정할 때 주의할 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풍기는 국소 배기 장치 설계 시에 계산된 압력과 배기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크기로 규격을 선정한다. 좋겠죠, 그죠? 설치되는 국소 배기 시설에 많은 압력이 소요될 경우 압력에 강한 후양 날개형 배풍기를 사용하고 많은 유량이 필요한 경우는 유량이 많은 전향 날개형 배풍기를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이나 용접 작업에서는 날개의 분진이 퇴적되지 않는 평판형 배풍기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압력이 많이 소요될 때는 후양 날개형이 좋고 많은 유량이 필요할 때는 전향 날개형이 좋고 그 다음에 분진이 많을 때는 분진이 자체적으로 퇴적되지 않는 평판형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배풍기 날개나 구성물은 내마모성, 마모에 견디고 내산성, 부식되지 않고 그죠? 산에 견디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겠다라는 거고요.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을 이송하는 배풍기는 방폭구조. 그죠? 방폭은 폭발을 방지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방폭 구조로 한다. 짧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전동기는 부하에 다소간 변동이 있어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과부하 시의 과전류 보호장치나 벨트 구동 부분의 방호장치 등 기타 기계기구 전기로 인한 위험에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송풍기의 설치 위치. 이 부분도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요거 지금 가볍게 스스로 한번 읽고 지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송풍기 종류 및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출 볼게요. 송풍기의 기류 흐름 방향에 따른 분류. 그죠?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원심식과 충류 송풍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류가 있고요. 원심력 송풍기, 프로펠러형, 덕트 연결형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원심력을 이용한 원심력 송풍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심력 송풍기는
전향 날개형, 그죠? 전향 날개형인데요. 요거를 다익형 송풍기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 날개형이 있어요. 요 방사 날개형은 평판형, 평판을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방사 날개형은 평판형, 플레이트형이라고도 하고요. 후양 날개형이 있습니다. 후양 날개형은 터보형 또는 한계 부하형 송풍기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역시나 후양 날개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네, 우리가 전향 날개형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살펴보기 전에 암기법 한번 볼게요. 전향 날개형은 다익형이다라고도 했거든요. 자, 다람쥐 날개는 회전 방향과 동일한 앞쪽이 뭐냐면 전향이라는 거고요. 많지는 다익형, 많다는 게 다익형이고요. 다람쥐의 날개는 회전 방향과 동일한 앞쪽에 많지만 속도는 느리고 송풍량이 떨어져 저가이다. 그죠? 다람쥐 날개는 회전하는 방향의 앞쪽에 많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송풍량이 떨어져서 저가이다. 전 너무 혼돈이 되어가지고요. 특성들을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러면 전향 날개형, 다익형 송풍기 볼게요. 송풍기의 임펠러가 날개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람쥐 날개는 그랬고요. 자, 회전 방향과 동일하다 그랬죠. 송풍기의 회전 날개가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한 다람쥐 날개는 그저 임펠러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이고 회전 방향과 동일한 회전 날개가 회전 방향과 동일하고요. 앞쪽에 그랬죠. 앞쪽이 뭐냐면 전향 날개형이고 많지만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다익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소음은 작겠죠. 그죠? 자, 그리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송풍량이 떨어져서 저가이다. 이렇게 특징 암기했습니다. 나머지 큰 압력 손실에서 송풍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기하는 전체 환기형이나 공기 조화용 등으로 사용되고요. 소형음으로 제한된 장소에 사용이 가능하고 분진이 많이 함유된 공기 이송 시는 임펠러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외울게요. 전향 날개형, 다익형이다. 그죠? 다람쥐 날개는 회전 방향과 동일한 그랬죠. 그죠? 날개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으로 생겼고 회전 날개가 회전 방향과 동일합니다. 앞쪽에 많지만 앞쪽은 전향 날개형, 다익형, 많지만 다익형을 뜻하고요. 속도가 느리고 회전 속도 느리고 송풍량이 떨어져서 그죠? 큰 압력 손실에서 송풍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저가이다. 그죠? 가격은 저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정도 특징 기억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방사 날개형. 그죠? 요거는 분진 자체 정화 위에 분진을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고농도 분진을 평판에 방사한다. 그죠? 분진 자체 정화 위해서 고농도 분진을 평판에 방사한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그래서 방사 날개형은 평판형, 플레이트형. 평판하고 플레이트는 똑같다는 거 아닐까요? 자, 날개가 평판 모양으로 강도 높게 설계되어 있고 기체 구조가 분진을 자체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자체 정화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시멘트, 미분탕, 곡물, 모래 등의 고농도 분진 함유 공기나 부식성이 강한 공기를 이송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분진 자체 정화 위해서 고농도 분진을 그죠? 자, 이렇게 분진이 자체 정화되고 고농도 분진을 이송할 수 있는 게 뭐였다? 평판에 방사한다 할 때 평판형, 방사 날개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습식 집진 장치. 물기가 있는 습식 집진 장치의 배기에 적합하고 소음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양 날개형, 터보형, 한계 부하형이다. 그죠? 이것도 특징부터 한번 암기하고 올게요. 자, 날이 반대로 기울어진
터보형의 한계는, 다시 말하면 터보형 한계 부하형은 날이 반대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날이 반대로 기울어진 터보형의 한계는 깃 뒤에 분진이 쌓여 깃 뒤에 분진이 쌓이고요. 집진 후에 설치해야 된다. 집진 후는 깃 뒤에 분진이 쌓이니까 먼지를 한번 집진하고 설치하라. 그죠? 집진기 후단에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동풍의 변화 적고 효율 좋다 했는데요. 동풍은 동력, 풍량의 변화가 적고 효율이 좋은 특징이 있다. 그죠? 자, 저는 너무 이게 헷갈리고 암기가 안 돼서 이렇게 모아서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본인이 암기하기 편한 방식대로 하되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후양 날개형 터보형은요, 펜의 날이 회전 방향의 반대되는 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입니다. 송풍량이 증가해도 동력이 증가하지 않고 압력 변동이 있어도 풍량의 변화가 적다. 그래서 동풍의 변화 적다 그랬죠. 그죠? 자, 하양굽의 특성으로 풍압이 바뀌어도 풍량 변화가 적습니다. 이렇게 동력이 증가하지도 않고 풍량의 변화가 적고, 예, 소음은 비교적 낮으나 구조가 가장 커요. 그죠? 소음은 적은데 구조가 제일 큰 게 후양 날개형이 되겠습니다. 소요 정압이 떨어져도 동력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므로 시설 저항이나 운전 상태가 변하더라도 과부하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고농도의 분진을 함유한 공기를 이송시킬 때는 깃 뒷면의 분진이 퇴적되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동풍의 변화 적고 동력, 풍량은 잘 변하지 않고 효율이 좋은데 깃 뒤에 분진 쌓여, 그죠? 고농도 분진을 함유한 공기를 이송하면 깃 뒷부분에 분진이 쌓이기 때문에 집진 후에 설치하라. 집진기 후단에 설치한다 그랬죠, 그죠? 분진 농도가 낮은 공기나 고농도 분진 함유 공기 이송 시는 집진기 후단에 설치해야 한다. 집진 후에 설치하라 그랬고요. 송풍기 중에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 특히나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다 잘 나오기 때문에요. 암기법을 기준으로 하시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요 특징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기출 한번 볼까요? 송풍관 설계에 있어서 압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마찰 개수를 작게 하고요. 자, 두 번째 분지관의 수를 가급적 적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곡률 반경비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가 더 낫죠, 그죠?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분지관을 주관에 접속할 때는 앞에 30도 이내로 하라. 30도에 가깝게 할수록 압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은요 원심식 송풍기를 받고 충류식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충류식에는 프로펠러형과 튜브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로펠러형하고 튜브형은요 전향 날개형 송풍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전동기와 직결할 수 있고 축방향 흐름이기 때문에 충류식은 축방향 흐름, 축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죠? 관로 도중에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충류식은 관로 중간에 설치할 수 있고 원통형이고요. 가볍고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구조가 간단하니까 설치 비용이 저렴합니다. 자, 많은 양의 공기를 값싸게 이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소배기용보다는 압력 손실이 비교적 작은 전체 환기용으로 잘 사용합니다. 최대 송풍량의 70% 이하가 되도록 압력 손실이 걸릴 경우에는 서징 현상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전체는요, 프로펠러형, 튜브형 합천은 충류식 송풍기의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축방향 흐름이기 때문에 관로 도중에 설치할 수 있고, 가볍고,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요. 많은 양의 공기를 값싸게 이송할 수 있고 전체 환기용이 더 많네요. 그죠?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 송풍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송풍관, 부치, 원심팬, 사류팬 같은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내용은 지나가도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자, 송풍기도요. 전체 압력 전압과 정압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자, 송풍기의 전압과 정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전체 압력 그래서 FTP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TP out 마이너스 TP in, 다시 말하면 배출기의 전압에서 흡입구의 전압을 뺏는 거예요. 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TP out, 예, 요거 빨간색 눈부시니까요. 자, 파란색 바꿔볼게요. 자, 송풍기의 전압, 전체 압력은 TP out, 그죠? 예, 배출구의 전체 압력, 토탈 압력에서 TP in, 그죠? 흡입구의 토탈 압력을 빼주면 됩니다. 자, 배출구의 토탈 압력이라는 건 SP out, 그죠? 정압 플러스 VP out, 배출구의 정압 플러스 동압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in이니까요. SP in 플러스 VP in, 그죠? 흡입구의 정압과 동압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풍기의 전압 FTP는 뭐다? SP out 플러스 VP out, 그죠? 배출구의 전압 마이너스 SP in 플러스 VP in. 흡입구의 전압이다. 흡입구 정압이다. 요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예, 요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송풍기의 정압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FSP다. 그죠? 요거는 송풍기 정압인데요. 송풍기 전압과 속도압의 차. 왜냐면, FTP 전체 압력이 뭡니까? 예, FSP 플러스 FVP. 그죠? 정압 플러스 동압이잖아요. 그럼 정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FSP는 당연히 FTP에서 빼기 FVP, 속도압을 빼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FTP 마이너스 VP out이 되겠습니다. FTP라는 건 SP out 마이너스 SP in이고요. 자, 플러스, 예, 요까지가 FTP잖아요. 마이너스 VP out이고요. 자,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시험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식은 아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언제 시험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나열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겠습니까? 그죠? 송풍기 정압 FSP는 SP out 마이너스 SP in 마이너스 VP in이다. 아예 요거 자꾸 문제에서 이용하다 보면 암기 되실 겁니다. 자, 80번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송풍기 배출구의 총 정압이다, 그죠? 예. 배출구의 총 정압이니까 SP out이 되겠다, 그죠? 예. SP 배출구니까 out이 되겠습니다. 이게 20이고, 흡입구의 총 전압이에요, 그죠? 전압이니까요, TP인데, 흡입구니까 in이 되겠죠. 이게 90이며, 송풍기 전후의 속도압 VP가 주어졌어요. 전후의 속도압이 VP가 20이다. 그죠? VP 인도 되고 VP 후니까요. 아웃 둘 다 되겠습니다. 그죠? 송풍기의 시료 정압을 계산하라. FSP를 계산하라입니다. 그럼 좀 전에요. 제가 요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죠? FSP는 공식이 뭐였는가 하면요. SP out 마이너스 SP in. 그죠? 마이너스 VP in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진 값을 보니까요. SP out은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VP in도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SP in이 안 주어졌으니까 요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SP out이고요.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앞으로 뺄게요. SP in이죠. 이것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나면 플러스가 남잖아요. VP in. 그죠? 자, 흡입구의 정압과 동압이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SP out에서 예, 그죠? 정압과 동압을 합친 게 TP잖아요. TP고 흡입구니까 in, 요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자, 이게 많이 나옵니다 라고는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없을 때는 요게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 그죠? 생각해 보시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식을 이용하는 문제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SP 아웃은 얼마다 라고 했는가? 20이다. 그죠? 마이너스 TP in인데요. 마이너스가 있고 TP는 마이너스 90이다 해놨죠. 그죠? 90.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110이고요. 압력의 단위 미리미리 H2O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법칙이죠. 실기에 단골로 잘 나옵니다. 송풍기 법칙인데요. 송풍기의 상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송풍기의 상사 법칙이다라는 건 송풍기 회전수와, 그죠? 송풍기의 회전수와 송풍기의 풍량, 풍압 또는 정압이라 해도 됩니다. 풍압은 정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송풍기 동력과의 관계이며 송풍기 성능 추정에 매우 중요한 법칙이 된다. 그죠? 첫 번째 볼게요. 자, 송풍기 풍량은 Q다. 그죠? Q는 송풍기 직경의 세제곱, 회전수에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Q1분의 Q2는 직경의 세제곱, D1분의 D2의 세제곱이다 라는 관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수에는 비례하니까 Q1분의 Q2는 처음 풍량분의 나중 풍량은 첫 번째 회전수분의 나중 회전수다. N1분의 N2다.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Q2는 첫 번째 풍량 Q1 곱하기 D1분의 D2는 세제곱이고 N1분의 N2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압 또는 정압은 송풍기 직경의 제곱,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P1분의 P2 정압의 변화는 D1분의 D2의 제곱,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고 N1분의 N2의 제곱, 회전수 변화의 제곱에 비례한다. 합치니까 P2는 P1, D1분의 D2의 제곱, N1분의 N2의 제곱이고 P1분의 P2는 로1분의 로의 관계다. 요거는 뭐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풍력은 틀렸습니다. 네, 동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오타네요. 동력 또는 축동력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동력이나 축동력은 송풍기 직경의 5제곱, 회전수의 3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HP1분의 HP2. 이렇게 축동력의 변화는 N1분의 N2, 회전수 변화에는 3제곱이고 D1분의 D2, 직경의 변화에는 5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로1분의 로2는 변경 전 효율, 변경 후의 효율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식을 합쳐서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자, Q2는 나중에 풍량은, 그죠? Q1 곱하기, 그죠? 첫 번째 풍량 곱하기, 처음에는, D1분의 D2 할게요. D2. N1분의 N2를 먼저 할게요. N1분의 N2, 그죠? 곱하기 D1분의 D2, 그죠? 자, 이게 뒤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된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적으면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풍량의 변화는요, Q2는 Q1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 N1분의 N2였고요. 그 다음에 P2는 P1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이고 N1분의 N2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HP2는 HP1 곱하기 D1분의 D2의 5승이고 5제곱이고 N1분의 N2의 세제곱이니까 이 순서를 위에 거 순서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직경의 변화입니다. D1분의 D2 하고요. 두 번째는 회전수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P2는 하면 첫 번째 정압 P1 곱하기가 되겠죠. D1분의 D2 곱하기 N1분의 N2. 그죠? 자, 그 다음에 HP입니다. 그죠? 축동력 HP2는 첫 번째 축동력 HP1 곱하기 D1분의 D2 곱하기 N1분의 N2인데요. 외울 때 이렇게 외워보세요. 3, 2, 5 똑같이 적어놓고요. 1, 2, 3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한꺼번에 끝나요. 이게 뭐냐면 상사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돈되어서요. 다 첫 번째 값 곱하기 하시고 Q2, P2, HP2 순서입니다. 그죠? D1분의 D2 곱하기 N1분의 N2 적어두시고요. 3, 2, 5, 1, 2, 3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효율이 나온다면 끝에 두 개만 로1분의 로2 로1분의 로2 효율이 주어졌을 때만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사 법칙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송풍기의 소요 축 동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자체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송풍기에 필요한 소요 동력은 필요 송풍량을 이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송풍기 정압을 만들 수 있도록 송풍기 모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송풍량과 바람의 양과 압력, 송풍 정압에 의해 결정되는 게 뭐다? 소요 동력이다. 이 정도만 체크할게요. 송풍 바람의 양이 많고 정압 압력이 높으려면 소요되는 동력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소요 동력은 송풍량과 송풍 정압에 의해 결정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송풍기 소요 동력을 계산하는 공식 보겠습니다. 동력의 단위 HP인데요. 이거는 킬로와트. 그죠? 는 하시고요. 6120 곱하기 효율입니다. 분의 송풍량 Q 곱하기 정압 P고요. 자, 여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계수, 여유계수가 주어질 때는 K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통해서 또 공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의 송풍량이 주어졌죠. 그죠? Q가 2m의 3승 per sec이고요. 전압이, 그런데 위에서 단위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송풍량의 단위 볼게요. 항상 풍량의 단위는 미터 3승 per minute 씁니다. 자, 그 다음에 P죠. 그죠? 유효 전압 또는 풍압인데요. 정압의 단위 mmH2O가 되겠습니다. 효율과 안전계수는 단위 없다.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송풍량이 2m의 3승 per sec다 나온 것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압이 주어졌다. 그죠? 100mmH2O일 때 송풍기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입니다. 효율이 75%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동력은 공식 기억해 볼게요. 6120 곱하기 효율분의 Q 곱하기 P 곱하기 여유계수였습니다. 그죠? 6120 곱하기 효율인데요. 75%니까 퍼센트 떼면 앞으로 두 칸 0.75가 되죠. 그죠? 분의 Q인데요. 2m의 3승 per sec인데 요거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터의 3승 per minute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꿔보겠습니다. 2m의 3승은 그대로 두고요. 1초죠. 몇 분이죠? 미니트로 바꿀게요. 1초는 60분의 1분이잖아요. 그죠?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2 곱하기 60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2 곱하기 60. 그죠? 예, 곱하기 P가 얼마냐면 전압이 100이다 했고요. 현재는 안전계수 없으니까 K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61 나왔고요. 단위는 킬로와트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2번 넘어가겠습니다. 풍량이 나왔다. 그죠? 200m의 3승 per minute 나왔고요. 송풍기의 유효 전압이 나왔다. 그죠? 150mmH2O. 효율이 주어졌습니다. 80%고 여유율이 나왔네요. 그죠? 1.2인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또 동력 공식 떠올릴게요. HP는 뭐였죠? 6120 곱하기 효율분의 Q 곱하기 P 곱하기 여유계수 K 해주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6120 곱하기 효율이 지금 얼마냐면 80%니까요. 퍼센트 때문에 0.8이 되겠습니다. Q가 미터의 3승 per minute니까 그대로 200 되겠죠. 그 다음에 전압이 150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유율이 1.2다. 이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계산한 값이 7.35kW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보겠습니다. 공식 암기하십시오. 어떤 송풍기가 송풍기 유효 전압, 그죠? P가 100이고요. 풍량, 그죠? Q가 16m의 3승 per minute로 나왔습니다. 전압 효율이 80%입니다. 축 동력을 계산하라. 그죠? 자꾸 풀면서 공식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HP는 또 적어볼게요. 6120 곱하기 효율분의 뭐였죠? Q 곱하기 P 곱하기 K다. 그죠? 6120 곱하기 효율이 지금 80%니까요. 0.8분의 Q가 얼마냐면 미터 3승 per minute니까 그대로 16 대입하면 되고요. 전압이 100이 되겠죠.
자, 현재는 여유 개수 없어요. 그죠? 이대로 계산하니까 0.33이 되고요. 단위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풀어볼 수 있겠죠, 그죠? 송풍기 송풍량 Q 역시나 단위 확인하시고요. 200m 삼승/미니트입니다. 전압이 150이다 주어졌습니다. 효율이 0.8이다 주어졌고요. 동력을 계산하라 입니다. 그죠? 자, 또 적으면서 공식 기억하십시오. 6120 곱하기 효율이죠. 바로 대입할게요. 효율이 이번에는 80%가 아니라 0.8이다 했으니까 0.8 분해하시고요. 송풍량은 200m 삼승/미니트니까 그대로 넣겠습니다. 압력이 150이다. 여유 개수 없습니다. 계산하니까 6.13kW 되겠습니다. 자, 유효 전압 P가 주어졌죠. 120이고 송풍량 Q가 주어졌습니다. 306 미터의 삼승/미니트일 때 축 동력이 7.5kW입니다. 송풍기의 전압 효율을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공식 적으면 되죠. 그죠? HP는요. 6120 곱하기 효율분의 Q 곱하기 P였어요. 그죠? 요거는 1분의니까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다 그랬죠? Q 곱하기 P는 HP 곱하기 6120 곱하기 효율이잖아요. 그러면 효율은 하면 곱해졌는 건 반대로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HP 곱하기 6120분의 Q 곱하기 P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HP가 얼마냐면 7.5kW 주어졌고요. 곱하기 6120분의 Q의 단위가 미터 삼승/미니트니까 306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P가 120이다.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은요. 지금 퍼센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0.8이 나와요. 근데 단위가 지금 몇 퍼센트인가 물었으니까 곱하기 100에서 80%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꾸 풀면서 공식 머리에 넣으세요. 송풍기의 전압이 125다. P가 주어졌고요. 송풍량이 2만 미터 삼승/미터에 뭐다? 아우다 나왔습니다. 단위 확인해야겠죠. 송풍기 효율이 80%, 안전율 50%다. 요거 안전율 뭐를 뜻하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죠? 요 문제 파란색 별표 한 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 공식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요. 동력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자, HP는 뭐였습니까? 6120 곱하기 효율분의 Q 곱하기 P 곱하기 여유 개수. 맞죠? 그죠? 오늘 여유 개수 K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입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6120 곱하기 효율은 80%니까요. 퍼센트 때문에 0.8이 되겠습니다. 분의 Q는요. 2만 미터 삼승/아워잖아요. 자, 2만에 미터 삼승, 죄송합니다. 그죠? 자꾸, 오늘 조금 펜이 잘못 눌러지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만에 미터 삼승은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아워인데 미니트로 고칠게요. 1시간은 몇 분입니까? 단위를 적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워를 분으로 고쳐야 돼요. 몇 분이에요? 1시간은 6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해야 하나 나눠야 하나 혼돈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2만 나누기 60 해야겠구나 나오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2만 바로 계산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바로 식을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다. 나누기 20이 아니라 60 되겠죠. 그죠?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주어졌죠. 125. 그리고 요거 생각해 볼게요. 안전율은 여유율이잖아요. 하나도 없을 때 100%죠. 100%잖아요. 여유율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곱하는 이유는 100%는 1이기 때문에 안 곱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율이 50%라 해서 0.5를 곱하는 게 아니고 100%에 대한 여유가 50%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150%죠. 그럼 곱할 때는 얼마를 곱해야 돼요? 1.5를 곱해줘야죠. 그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0.5 곱하면 안 되는 거죠. 곱하기 100%에 대한 여유율이 50% 더 있는 거기 때문에 1.5를 곱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12.77kW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정화장치, 집진장치. 그죠? 앞에서 우리가 상사법칙을 계산하는 문제들 빠졌는데요. 뒤에 넘어가면 단원 예상 문제에 충분히 또 나오고 기출문제 풀이에 또 나오니까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정화장치, 집진장치는 공기정화장치라 함은 후드나 덕트를 통해 반송된 유해물질을 정화한다는 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고정식, 이동식에 재진, 먼지를 제거하고 집진, 흡수, 흡착, 연소, 산화, 환원 방식 등의 처리 장치를 말합니다.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 장치와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 장치로 보통은 구분할 수 있고요. 요거 자체는 그냥 이해하시기 위하여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역시나 파란색 글자 위주로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 부분은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쪽 부분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4번 넘어갈게요. 집진 장치를 선정할 때, 그죠? 우리가 먼지를 정화하는 집진 장치 선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진 장치 선정 및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 똑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집진 장치에 필요한 총 에너지 요구량을 고려해야 되고요. 요구되는 집진 효율. 집진 효율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함진 농도와 입경. 오염물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아무래도 집진 효율 높아야 되고 에너지 요구량 커지겠죠.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리 가스 흐름 특성과 용량 및 온도. 그죠? 요것만 따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오염물질의 농도와 입경에 따라 집진 효율이 달라지고 집진 효율이 좋아지려면 에너지 요구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가스를 집진할 때는 가스의 흐름 특성과 가스 용량 그리고 온도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의 처리를 위한 집진장치. 아까 집진장치는 입자상 물질은 흔히 먼지잖아요.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장치가 있고 가스 상태 물질을 처리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장치에는 중력, 관성력, 원심력 그죠? 이런 장치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림하고요.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정식. 스크러버라고 하고요. 물을 분사해서 물에 씻어서 입자를 제거하는 방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과 집진기. 요거는 필터로, 그죠? 입자를 여과, 걸러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리 포집하고요. 전기 집진기인데요. 분진 입자를 하전시켜서 전기를 띠게 해서 반대극인 집진극에 부착해서 재진시킨다. 먼지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전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집진 장치는 입자를 중력에 의해, 그죠? 조금 무거운 건 자동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중력에 의해 자연 침강시키는 방식이 되고요. 관성력은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면 방향을 바꿔버리면 원래 입자들은 원래 방향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관성력에 의해서 입자를 분리 포집하는 거고요. 원심력은 회전하는 힘이죠. 손해류를 형성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 포집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집진 장치에는요. 중력 집진 장치, 관성력 집진력. 이게 실기 가면은 잘 나와요. 필기는 덜 나오는데요. 중력, 관성력, 원심력 집진 장치가 있고요. 원심력 집진 장치를 사이클론이다라고 합니다. 세정식 집진 장치 스크러버가 있고 여과 집진 장치, 전기 집진 장치 같은 게 입자상 물질을 집진하는 집진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집진 장치는 중력에 의한 자연 침강의 법칙. 무거우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토크의 법칙을 이용한 게 중력 집진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침강 속도, 스토크의 법칙,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V는 그죠? 18뮤인데요. 요건 뭐냐면 점성 개수입니다. 단위는 그램, 센티미터, 세크가 되고요. G죠, 그죠? 예, 중력 가속도가 되고요. 곱하기 D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D는 입자의 직경, 센티미터 단위죠. 그죠? 그래서 D의 제곱이고요. 예, 여기서는 뭐 다 점성계수도 전부 다 V 자체가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죠. 그래서 직경이 지금까지 우리 항상 쓸 때 미터였지만, 침강속도 스토크 법칙 자체가 센티미터 단위, 센티미터 퍼 세크. 원래 속도는 우리가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썼죠. 그죠? 근데 침강하는 속도는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직경도 센티미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경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로1 마이너스 로가 되겠습니다. 로1은 입자의 밀도고 로는 가스 밀도. 이건 뭐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뮤, 그죠? 점성계수분의 GD의 제곱, 중력 가속도 곱하기 입자 직경의 제곱, 곱하기 로1 마이너스 로, 그죠? 입자 밀도 마이너스, 예, 공기의 밀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문제를 푸시면서 기억하시고요. 자, 리프만에 의한 침강속도 공식이 있다, 그죠? 자, 요거는 보통은 입자 크기가 1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일 때 리프만에 의한 침강속도 공식을 이용하는데요. 역시나 V 단위는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퍼 세크, 침강속도 단위는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그랬습니다. 0.003 곱하기 로다, 그죠? 요건 입자의 밀도가 되고요. D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D는 센티미터 아니라 뭐다?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침강속도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인데요. 직경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를 대입해야 된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마이크로미터인 분진 입자를 중력 침강실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입자의 밀도가 2다 주어졌고요. 가스의 밀도는 1.2입니다. 그죠? 가스의 점성계수가 주어졌습니다. 침강 속도를 계산하라, 스토크식을 적용하라 했습니다. 그죠? 스토크의 침강 속도 공식은요, 단위까지 생각할게요. 미터가 아니라 침강 속도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단위가 된다. 그랬죠, 그죠? 18 곱하기 뮤 점성계수 분의 G 중력 가속도였죠. D의 제곱, 입자의 제곱이었고요. 곱하기 로1 마이너스 로다. 그죠? 입자의 밀도 마이너스 공기 또는 가스의 밀도였습니다. 대입할게요. 18 곱하기 점성계수가 그램 센티미터 세크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대로 단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G죠. 그죠?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지금까지는요. 앞에서 중력 가속도를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80이 되겠죠? 그죠?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오늘 자꾸 또 페인이 조금 정전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9.8이 아니라 중력 가속도 G는 980 대입하게 되겠다. 그죠? 980 cm per 세크의 제곱, 그죠? 곱하기 하시고요. D는 직경인데요. 이것도 주의해야죠. 직경의 단위는 뭐죠? 센티미터입니다. 근데 현재는 마이크로미터다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네, 우리가요, 앞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죠.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예요. 그러므로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직경 주의하시고요. 80인데요.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죠. 그죠? 80 곱하기 센티미터로 바꾸려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줘야 센티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그죠? D의 제곱이니까요.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로1 마이너스 로다. 그죠? 입자의 밀도 마이너스 가스의 밀도인데요. 이것도 단위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입자의 밀도는 2 g per cm 3승인데요. 가스의 밀도는 1.2 kg per m의 3승이에요.
그죠? 그러면 밀도의 단위 뭐였죠? 예, 우리 그램 퍼 센티미터 삼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단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1.2 kg per 미터 삼승을 그램 퍼 센티미터 삼승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1.2 kg을 그램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이러면 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미터는요. 1미터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100cm잖아요. 10의 제곱 센티미터예요. 근데 이거이 뭐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1200 나누기 10의 제곱의 3승이니까요. 요건 다시 말하면 지수끼리는 곱해줘야죠. 10의 6승이 되죠. 그죠? 분의 12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0.0012g per cm 3승이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는 전부 다 단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12 요거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하니까요. 3.4824cm per sec인데, 자, 지금까지 단위는요, cm per sec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미터 per sec로 나와 있어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니까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3.48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주니까 미터 퍼 세크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요거 하나도 단위가 정상적으로 된 게 없죠. 그래서 요거 빨간색 별표, 그죠? 요 정도 단위를 다 바꿀 수 있다면 더 이상 뭐 단위를 혼돈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꼭 풀어서 전체적인 침강 속도의 단위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 밀도가 2 그램 퍼 센티미터 삼승인 입자의 종단 속도는 침강 속도와 동일합니다. 몇 센티미터 퍼 세크인가 단위를 잘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직경하고 밀도만 주어졌으니까요. 이때는 리프만에 의한 침강 속도죠. 그죠? V는 0.003 곱하기 로 곱하기 D의 제곱이다가 되겠습니다. V의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였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0.003 곱하기 로의 단위 그램 센티미터 삼승이니까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근데 주의하라 그랬죠? 요 공식에서 직경의 단위는 센티미터 아니라 마이크로미터를 대입해야 된다 했는데요. 문제에서 그대로 5 마이크로미터로 나왔으니까 5의 제곱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은 0.15고요. 최종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의 단위 그저 푸시면서 단위 한번 머리에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89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별표하겠습니다. 조금 응용이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전체 높이 3.3m인 곳에서 비중이 2.0,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인 분진 입자가 발생합니다. 신장이 170cm, 키가 170cm인 작업자의 호흡 영역은 바닥으로부터 대략 150cm로 봅니다. 이 분진 입자가 작업자의 호흡 영역까지 다가오는 시간은 대략 몇 분이 소요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침강 속도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냐면 침강 속도 공식이 두 개인데요. 주어졌는 건 지금 비중 로가 주어졌고 입경이 그죠? 우리 D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자가 침강하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V는 결국은 리프만에 의한 침강 속도가 되겠죠. 그죠? 공식은요, V cm per sec였죠. 요거는 0.003 로 D의 제곱이었어요. 0.003 곱하기 현재 로가 2.0이고 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였는데 10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10의 제곱 그대로 넣으면 되죠. 0.6 cm per sec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침강 속도가 0.6 cm per sec라는 건 1초에 0.6cm씩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강하는 높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먼지는 높이가 3.3m인 곳에서 내려와요. 그죠? 총 높이는 3.3m예요. 그런데 신장에 작업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작업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전체 키는 170이지만 작업자의 호흡 영역은 바닥으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호흡하는 영역이 대략 150이에요. 그죠? 자, 분진입자가 작업자 호흡 영역까지 내려오는 시간은 그랬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지금 바닥에서부터 먼지가 전체 내려오는 전체 높이가 3.3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만 내려와야 되냐면 호흡기 영역까지인데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밑에 150이, 이 사람의 호흡기는 바닥에서부터 150 정도의 호흡기가 있으니까 3.3m에서 150cm잖아요. 그럼 1.5m잖아요. 그죠? 결국은 3.3에서 얼마를 빼도 되겠어요? 요만큼은 내려오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내려오다가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높이는 3.3m에서 1.5m를 뺀 높이가 바로 호흡기까지 높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요. 침강 높이는 3.3에서 1.5를 빼면 1.8m 침강하게 되면 작업자 호흡기로 들어온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미터기 때문에 요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하여 곱하기 100을 하니까 결국은 180cm 침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례식 세워볼게요. 지금 1초일 때, 그죠? 0.6cm 내려옵니다. 그러면 몇 초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180cm. 내려오는데 얼마 걸리겠는가?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요. 또는 여기서는 1초를 분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1초는 60분의 1분이잖아요. 60분의 1분을 내려오는데 0.6cm 내려오는데 60분의 1분, 다시 말하면 1초가 걸려요. 그럼 X분, 180cm를 내려오는 데는 몇 분이 걸리겠는가?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가에 꺾기리 곱한 건 안에 거 곱과 같죠? 0.6 곱하기 X 있는 건 60분의 1 곱하기 180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X는 곱해졌는 0.6은요. 넘어가면 밑에서 나눠줘야죠. 0.6분의 60분의 1 곱하기 180.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고요. 5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조금 응용된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9번 역시나 비슷한 문제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작업장의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이다. 그죠? 비중이 3.5인 입자와 직경이 6마이크로미터이면서 비중이 2.2인 입자가 있습니다. 작업장 높이가 6m일 때 모든 입자가 가라앉는 최소 시간은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입자 가라앉는 시간부터 계산하고요. 두 번째 요 입자 가라앉는 시간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입자의 침강 시간, 침강 속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V는, 그죠? 단위는 cm per sec가 되겠죠. 자, 지금 직경과 비중이 주어졌으니까요. 0.003 곱하기 비중, 로디의 제곱, 그죠? 곱하기 직경은 마이크로미터 그대로 넣어야죠. 5의 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0.26 cm per sec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초에 결국은 0.26cm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내려와야 되는 건 얼마냐면 6m죠. 6m는 몇 cm예요? 600cm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비례식을 세워볼게요. 1초니까 역시나 1초에 0.26cm를 내려옵니다. 그죠? 그럼 몇 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6m니까요. 600cm 내려오는데, 그죠? 이렇게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죠? 0.26x는 1은 곱하나만 안 하니까 600이 되겠습니다. x는 0.26분의 600, 그죠? 요걸 계산하니까요. 2307.69초, 요거를 분으로 고치면 나누기 60 하면 되겠죠. 38.46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죠? 입자의 침강 속도 한번 계산할게요. 자, 두 번째 요거죠, 그죠? 예, V cm per sec는 0.003 로디의 제곱 2.2 곱하기 직경은 마이크로미터니까요. 6의 제곱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0.24고요. cm per sec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1초에 0.24cm 침강한다는 뜻이죠. 그럼 몇 초가 걸릴지 모르겠다.
그죠? 지금 얼마입니까? 예, 6m니까요. 600cm. 침강하는데 몇 초가 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똑같으니까요. 600은 x 곱하기 0.24가 됩니다. 그죠? x는 0.24분의 600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500초예요. 분으로 바꾸기 위하여 나누기 60 하니까 41.67. 그죠? 그러면 위에는 38.46분 만에 다 가라앉고요. 두 번째 건 41.67분 만에 다 가라앉아요. 모든 입자가 가라앉는 최소 시간은 요게 되겠죠. 그죠? 41.67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하고 금방 이 문제는 좀 응용된 문제인데요. 두 문제 정도 풀이할 수 있다면 요 침강 속도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든 걱정 없이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관성력 집진 장치, 그죠? 이런 부분도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심력 집진 장치 한번 볼게요.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용한 집진 장치를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자, 함진가스의 선해류를 일으키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진을 분리 포집하고요. 사이클론에는 접선 유입식, 충류 유입식이 있고요. 가동 부분이 적고 구조가 간단해서 설치나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집진이 가능한 게 사이클론 원심력 집진 장치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전처리용 집진 장치로 널리 이용되고요. 고온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직렬,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미세한 먼지가 재비산될 수 있어요. 그죠? 회전하다 보니까 먼지가 재비산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필기보다 실기에 더 잘 나오는데요. 블로다운입니다. 사이클론이죠.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스트 박스나 호퍼부에서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미리 흡인합니다. 자, 그래서 가스를 일부 5에서 10% 정도 흡인해서 난류 현상을 억제해요. 난류라는 건 충류는 가지런한 흐름이고요. 난류는 이제 막 방향이 달라지는 흐름이죠. 그죠? 요 난류를 억제시키다 보니까 집진 효율이 증대되는 운전 방식이 블로다운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블로다운은 사이클론의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더스트박스나 호퍼부에서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미리 흡인해서 난류 현상을 억제시켜서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는 운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블로다운의 효과는 어떤 건가? 그죠? 첫 번째, 처리가스 5에서 10% 흡인해서 난류 현상을 억제한다 그랬죠? 사이클론 내 난류 현상을 억제시킵니다. 자, 그리고 집진 먼지 비산을 방지. 난류가 없어지니까 먼지가 바람 때문에 막 날리는 비산이 방지되겠죠. 이렇게 난류 현상이 억제되니까요. 사이클론의 집진 효율이 증대되고 관내 분진 부착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먼지가 관내에 부착되어서 폐쇄되는 현상을 관내 분진 부착으로 인한 거죠. 요거를 가교 현상이라 하는데요. 가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정식 집진 장치 스크러버. 요거는 아까 액체를 분사해서, 그죠? 물이나 액체를 분사시켜서 분진을 수반하는 유해가스를 세정하여 입자의 부착이나 응집을 일으켜 입자를 분리 포집하는 장치가 됩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고온가스의 처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가스상 물질을 처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세정식 집진 장치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기에 나오는데요. 세정식 집진 장치가 분진을 포집하는 원리는 물입자와 충돌, 차단, 확산, 응집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과 집진 장치는 백필터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함진가스를 여과제, 그래서 걸러내니 여과제에 통과시켜서 관성 충돌, 직접 차단, 확산, 정전기 역에 의하여 입자를 분리 포집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 이 정도 보고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여과 집진 장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집진 효율이 높아요. 99% 이상. 그죠? 특히나 미세입자 집진 효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다양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탈진 방법과 여과제 사용에 따른 설계상의 융통성이 있고, 집진 효율이 처리가스 양과 밀도 변화에 영향이 적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죠? 단점은 여과 필터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고온이나 산알칼리 등 부식성 물질의 경우는 여과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요. 습한가스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집진 장치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여과제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고 작업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기 위하여 여과지 필터는 다양한 용량을 융통성 있게 설계하여, 그죠?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설계상의 융통성이 있다 그랬죠. 다양한 용량을 융통성 있게 설계하여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그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장점을 모았죠. 그죠? 그리고 효율이 높으나, 그죠? 효율 높은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 효율이 제일 높다 그랬죠. 여과지는 다양한 용량을 융통성 있게 설계하여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효율이 높으나, 이거 장점이에요. 부식성, 습한가스의 압력 손실 커서 교체해야 한다. 그죠? 부식성 가스나 습한 가스에는 압력 손실이 커서 교체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죠? 부식성이나 부식성 물질의 여과제 수명이 단축되고요. 습한 가스를 취급할 수 없고, 압력 손실이 가장 크다 그랬고, 교체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암기법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각하셔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세정 집진 장치 분진 포집 원리 나왔는데요. 여과 집진 장치도 충돌, 차단, 확산, 이게 다르죠. 그죠? 채거름 효과가 있고요. 충돌, 차단, 확산에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 물을 이용한 세정이다 보니까 이게 있었죠. 응집이 있었죠. 그죠? 충돌, 차단, 확산 동일하죠. 세정식은 물의 입자를 응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과는 필터에 걸러내기 때문에 여과 집진 장치는 채거름 효과가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여과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여과 속도는 그저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입니다. 초당 여과하는 센티미터는 A분의 Q다. 그죠? A가 뭐냐면 총 여과 면적, 그죠? 여과포 한 개 면적 곱하기 여과포 개수하면은 총 여과할 수 있는 면적분의 총 처리 가스량인데요. 여기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가스량의 단위도 미터의 3승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여포 집진기에서 처리할 배기 가스량이 2m의 3승 퍼 세크이다. Q가 주어졌고요. 여포 집진기 면적이 6m 제곱이다. 그죠? 하나 면적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란 말이 없으니까 전체 면적이겠습니다. 여과 속도는 몇 센티미터 퍼 세크인가? 여과 속도는 좀 전에 면적분의 처리 가스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현재 면적이 6이고 가스량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세크니까요. 그대로 2, 그죠?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33.33 cm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유량이 지금 600m 3승 퍼 미니트다라고 나왔네요. 배기가스 중의 분진을 2m 퍼 미니트 여과 속도로 100 필터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여포 집진기의 면적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과 속도는 뭐였습니까? 면적분의 배기량, 유량 곱하기 100이 공식이었죠. 곱하기 100은요, 곱하기는 위로 가는 거죠. 위에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럼 A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것도 분수 만들게요. 1분의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여과 속도 곱하기 면적 했는 건 Q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면적 A는 하면요.
곱해졌는 여가 속도 넘어가면 밑으로 가죠. Q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가 속도는요, 지금 요것도 미니트, 요것도 미니트, 단위가 동일하니까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동일하게 센티미터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우리 혼돈되니까 바꿔놨네요. 그죠? 바꿔볼게요. 600m 3승/m 미니트는요. 600m의 3승/1분은 몇 초죠? 초로 적어놓고요. 1분을 초로 바꾸면 60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10m의 3승/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m/min. 그죠? 요걸, 미터니까 바꿔야겠다. 그죠? 2m는 몇 센티미터죠? 200cm가 되고요. 1분은 몇 초입니까? 그죠? 역시나 60초죠. 요거를 바꾸니까 3.33cm/s 이렇게 단위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지금 속도는요, 3.33이 되고, 분해. 자, 그 다음에 Q는 10m의 3승/s가 되고요. 미터의 3승/s 곱하기 1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300.30m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 역시나 직경이 요 문제 별표 해볼게요. 왜냐면 면적이 안 주어졌다, 그죠? 직경인 38cm, 유효 높이가 2.5m의 원통형 100필터, 원통의 100필터를 사용해서 60m의 3승/m의 함진가스를 처리할 때 여가 속도 cm/s를 계산하라, 그죠? 자, 네,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일단 공식은 요거죠. 여가 속도 cm/s는 그죠? 면적 A분의 처리가스랑 Q 곱하기 100이었다. 기억하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예. 면적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네, 문제를 보면 원통형이다 그랬죠. 그죠? 원통에서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 아니고요. 원통의 면적은 파이 dl이 된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게요. 파이는 계산기 파이를 누르시고요. d는 직경이죠. 그죠? 0.38m로 바꿨습니다. l은 2.5m. 그죠? 앞에 요거 주어진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자, 지금 직경이 D잖아요. 그죠? 38cm고 높이는 2.5m. 그래서 직경 파이 곱하기 직경 D죠. 그죠? 0.38 곱하기 L은 2.5 이렇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면적 구하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분의 Q죠. 그죠? Q는 현재 1이 다 넣으시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Q가 지금 1이 아니라 또 단위 확인할게요. 앞에 바로 안 보여가지고요. Q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60m의 3승인데요. 세크로 바꿔야 되잖아요. 1분은 몇 초죠? 그죠? 60초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니까 결국은 1m의 3승/세크. 그래서 1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1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33.51cm/s가 되겠습니다. 조금 응용된 문제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집진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필기에도 각각의 집진 장치의 특징, 장단점이 잘 출제가 됩니다. 일단 전기 집진 장치의 장점은요.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고 고온의 입자상 물질, 폭발성 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연성 입자 처리는 곤란해요. 고온 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고요. 압력 손실이 낮기 때문에 대용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하고 송풍기의 운전이나 유지 비용이 저렴한 특징이 있어요.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에 대해서 집진 효율이 높고 습식으로 집진이 가능하고요. 0.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 입자의 포집도 가능합니다. 자, 집진 장치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 집진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온의 입자상 물질, 폭발성 가스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연성은 탈 수 있는 거죠. 고온하고는 다르죠. 가연성 입자 처리는 곤란합니다. 압력 손실이 낮아서 대용량 가스 처리하고 운전이나 유지 비용 저렴하고요. 넓은 범위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진 효율이 높고 미세 입자 포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운전이나 유지비는 저렴해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 자체는 저렴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죠? 초기에 장치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설치 공간이 커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이 곤란하다. 전기에 대한 전압이 떨어지거나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먼지 손상에 따라 전 처리 시설이 요구된다. 먼저 처리를 하고 전기 집진 장치로 집진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분진 포집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가스상의 오염 물질, 기체상의 오염 물질 처리는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꾸 읽으시면서 전기 집진 장치 장점, 단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집진 효율을 계산하는 공식 나왔습니다. 그죠? 집진 효율은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효율 퍼센트는 해서요. 1-CI다. 그죠? CI는 뭐냐면 집진 장치 입구의 분진 농도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QI. 그죠? Q는 역시나 가스 유량이잖아요. 집진 장치 입구의 가스량이 되겠습니다. 분의 CO, 그죠? 집진 장치 출구의 분진 농도고요. 곱하기 QO죠. 출구의 가스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다시 말하면 1-CI분의 입구의 농도 분의 CO, 출구의 농도 곱하기 100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여러 개를 조합했을 때 총 집진율 계산하는 공식 되겠습니다. 총 집진율은 해서요. 첫 번째 집진 장치 집진율 플러스 두 번째 집진 장치의 집진율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첫 번째 장치의 집진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첫 번째 집진 장치 집진율 플러스 두 번째 집진 장치의 집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첫 번째 집진율 해주시면 되고요. 총 집진율은 해서 첫 번째 집진율 플러스 두 번째 집진율. 요거는 뭐냐면 값을 퍼센트를 대입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는 퍼센트 아닌 그냥 값을 대입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둘 다 똑같은 식입니다.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동일 효율의 집진 장치를 직렬 설치할 때 총 집진율은 몇 개인지 모를 때다. 그죠? 1 마이너스 효율이 똑같기 때문에요. 요거를 n개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임핀저로 작업장 내 가스를 포집하는 경우에 첫 번째 임핀저 포집 효율이 90%다. 첫 번째 효율이고요. 두 번째 임핀저 포집 효율 50%입니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포집 효율을 계산하라라는 거다. 그죠? 자, 그럼 공식은요. 전체의 효율은 하시고 첫 번째 효율 플러스 두 번째 효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첫 번째 효율. 그죠? 이게 공식이에요. 첫 번째가 90%니까요. 퍼센트 떼서 계산해서 나중에 곱하기 100을 해도 되고 바로 퍼센트 값을 넣어버리면 곱하기 100을 안 해도 되고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는 퍼센트 뗐으니까요. 떼면 0.9죠. 그죠? 0.9 두 번째는 50%니까요. 0.5죠. 곱하기 1-0.5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0.95가 나왔거든요.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90 플러스 50 곱하기 1-90 이렇게 하면은 몇 퍼센트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포집 효율이 80%로 동일해요. 그죠? 임핀저 두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 최종 얻어지는 포집 효율을 계산하라. 그죠? 전체 효율은 하시고요. 자, 똑같은 게 여러 개 설치되었을 때는 1 마이너스 효율이죠. 요거의 n개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1 마이너스 현재 80%니까요. 80 그대로 넣어도 돼요. 그럼 곱하기 100 안 해도 됩니다.
예,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1이기 때문에 1-0.8이 되겠다. 그죠? 이게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계산하면 0.96이 나옵니다. 곱하기 100에서 예, 9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집진 장치입니다. 그죠? 가스상 물질은 예, 요거는 필기보다 실기에 더 잘 나오는데요.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집진 장치는 흡수법이 있고 흡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예, 이렇게 일단 흡착법 나왔는데요. 흡수법은 가스상 오염 물질을 흡수액에 용해 녹이는 거예요.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흡착법은 유해가스가 다공성의 고체 표면에 접촉하게 해서 다공성의 예, 구멍이 많은 고체에 접촉하면서 부착해서 제거하는데요. 보통은 흡착제로 활성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흡수법에서는 유해가스를 흡수액과 접촉시켜서 뭐에 따라 요거 그죠? 녹는 용해에 따라 용해도에 따라서 용해 제거, 가스를 녹여서 제거하는 방법이 흡수법이다. 그죠? 자, 요거 실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흡수액은 가스를 녹이는 흡수액은요. 첫 번째 용해도가 높아야 되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가스와 반응해버리면 안 되죠. 휘발성이 높으면 다 날아가서 반응 안 하겠죠. 휘발성은 낮아야 되고 용해도는 높아야 된다. 그죠? 착화성, 불이 붙지 않고 무독성, 독성 없어야 되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의 법칙, 그죠? 요거는 용해도가 크지 않은 기체의 용해력은 압력에 비례한다라는 예, 공식인데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요게 있었다 정도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요렇게 용해도를 이용해서 예, 가스를 흡수하는 게 흡수법이었어요. 그래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은 흡수법, 흡착법, 지금 안 나왔죠? 연소법까지 세 가지 됩니다. 이거 실기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착법은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기체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는 성질, 흡착성을 이용해서 오염기체를 제거하는 건데요. 활성탄 같은 이제 그저 흡착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소법이 나왔는데요. 태우는 거잖아요. 가연성 가스, 악취 등을 연소,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보다 실기 나오는데요. 연소법의 종류에는 직접 연소라는 건 불꽃에 직접 태우는 거죠. 불꽃 연소다라고도 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직접 불꽃 중에서 연소시키는 방법이고요. 간접 연소는 가열 연소라고 합니다.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낮아서 직접 연소가 불가능할 때 이렇게 가열해서 연소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촉매를 이용한 연소가 촉매 연소가 되겠습니다. 가스 중에 가연성 성분을 이렇게 촉매를 사용해서 저온에서 산화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종류 정도, 그죠? 연소법은 직접 연소 또는 불꽃 연소, 간접 연소 또는 가열 연소, 촉매 연소가 있다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기구는요, 오염된 공기를 포집해서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배기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기구를 설치하는 기준인데요. 요거는 산업안기 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는 얼마 이상 높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다면 배기구는 요만큼 1.5m 이상 높게 설치하라는 거고요. 배출된 공기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부 방향으로 10m/s 이상 속도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10m/s 이상 속도로 배출하는 등 배출된 유해 물질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기구는 내북식성, 무식게 견디고 내마모성, 잘 마모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배기구 하단에는 배수 밸브, 물을 빼는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서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지침의 내용과 달리 이게는 기출에 있다 보니 계속 나오는 것인지 어쨌거나 기출의 내용과는 지침 내용과는 다른데요. 백일 규칙 15, 3, 15라고 해서 이제 기출을 보다 보면 출제됩니다. 15는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는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은 배출구 높이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아야 한다. 근데 지침의 내용은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 높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침이라고 나오면 1.5라고 하시고요. 아닌 건 일반적인 규칙 3m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5는 배출되는 공기는 배출 속도를 15m/s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침에서는 상부 방향으로 10m/s 이상 속도를 유지해라. 그래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라 였죠. 그래서 기술 지침은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상부 방향으로 10m/s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라 그랬고요. 배기규칙 15, 3, 15에서는 15라는 건 흡입구와 배출구 15m 이상 떨어지고 3은 배출구 높이는 지붕 꼭대기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하고 뒤에 15는 배출 속도를 15m/s 이상으로 유지하라라는 규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네. 그 다음 환기 시스템 설계인데요. 설계 과정, 그죠? 뭐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단순 국소 배기 시설 설계에서 국소 배기 장치 설계하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드 형식을 선정하고요. 제어 속도를 결정하고 소요 풍량을 계산해서 반송 속도를 결정하고, 그죠? 자, 앞에서도 우리가 요거 한번 봤었죠, 그죠? 형제 소풍을 단속하자 그랬죠, 그죠? 후드 형식, 제어 속도 결정하고 소풍은 소요 풍량을 계산해서 단속은 반송 속도를 결정하자. 요까지가 잘 나옵니다. 그죠? 나머지는요, 암기법 이용하시거나 순서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국소 배기 시설은 후드가 여러 개, 2개 이상으로 설치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중 시스템이다 보니까 합류하는 합류점이 존재합니다. 합류점에서 압력 평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설계에 의하여 평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설계 단계에서 평형을 맞추는 방법을 정압조절평형법, 네. 정압조절평형법 또는 유속조절평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정압이나 유속을 조절해서 평형을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필기보다는 실기에 잘 나오는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정압이나 유속을 조절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설계에서부터 퇴적 분진이 쌓이지 않는 유속을 조절하기 때문에 심식이나 부식이나 분진 퇴적에 의한 먼지가 퇴적되어서 덕트가 폐쇄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설계에서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 잘못 설계된 분지관 또는 저항이 가장 큰 분지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최대 저항 경로 선정이 잘못되어도 설계 시에 잘못된 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머리에는 이렇게 짧게 기억할게요. 자, 그리고 설계에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요. 설계가 정확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볼게요. 만약에 설계를 잘못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설계 시 잘못된 유량을 고치기 어렵고요. 자, 임의로 유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죠? 설계에서 맞추기 때문에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송풍량은 근로자나 운전자 의도대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잘 변경할 수가 없고요. 설계 유량 산정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은 덕트 크기 변경을 요한다.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덕트를 뜯어내고 다른 덕트를 끼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설계에서 맞추다 보니 설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번 설치했다, 그죠? 그 뒤의 개조나 변경이나 확장에 대한 유연성이 낮다는 건
개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설계를 다 바꿔줘야 하니까요. 효율 개선 시는 전체를 수정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전체 필요한 최소 유량보다 더 유량이 초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댐퍼를 이용한 평형법인데요. 댐퍼는 저항이에요. 덮개를 열고 닫고,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유량이나 유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설계를 대충 해놓고 우리 뚜껑을 열고 닫고 하면서 바람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댐퍼를 이용한 평형법은 댐퍼가 저항이거든요. 저항 조절 평형법 또는 댐퍼 조절 평형법. 덕트 균형 유지법이라고 합니다. 덕트에 댐퍼를 부착해서 압력을 조정해서 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건 장점, 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설계는 그냥 보통 값으로 해놓고 댐퍼를 열고 닫으면서 조정하니까요. 시설을 설치한 후에 송풍량의 조절, 덕트 변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설치한 후에도 변경할 수 있고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임의로 유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는 최소의 설계 풍량으로 설계를 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자, 이렇게 최소 설계 풍량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댐퍼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요. 덕트 크기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반송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작업자가 임의대로 댐퍼를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평형이 파괴될 수 있겠죠. 평형 상태 시설에 댐퍼를 잘못 설치하면 평형 상태 파괴를 유발할 수 있고요. 비슷한 말입니다. 임의로 댐퍼를 조정 시에 평형 상태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자, 부분적으로 폐쇄 댐퍼는 댐퍼를 닫아버리게 되면 침식이나 분신이 퇴적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저항 경로 선정이 잘못되어도 설계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는 설계에서 조정을 안 하니까 설계 시에 잘못된 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댐퍼가 노출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기능 저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 같은 걸 함부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다가 정상적이지 못한 기능으로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댐퍼를 열고 닫고 하면서 바람량을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공급 시스템인데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앞에서 시작할 때 했는데요. 배기량과 같은 양의 신선한 공기가 작업장 내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기 유입부 또는 급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지만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보충용 공기 또는 메이크업 에어입니다. 배기로 인하여 부족해진 공기를 작업장에 보충하기 위한 공기 또는 공급하는 공기를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목적을 볼게요. 실기에 나옵니다. 배기되는 만큼 공기가 이렇게 또 공급되다 보니까요. 국소 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가동한다라는 건 효율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소 배기 장치 효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면 산소가 부족할 수 있는데 공급이 되다 보니까 작업장 내 안전사고, 질식사고 같은 거 예방할 수 있고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겠죠. 에너지 절약. 그리고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교차 기류의 생성을 방지할 수가 있고, 외부 공기가 바람을 열어버리면 창문을 열면 방해 기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외부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로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공기 공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뒷부분에는요. 그다지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별표가 많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라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